네, 세월호 참사는 수십 년간 누적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던지는 잔인한 경고였습니다. 이 경고를 우리는 제대로 받아들인 걸까요? 1년 전 참사 이후 우리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요? 세월호 인양기술검토 TF팀장이신 이규열 서울대 명예교수, 또 재난안전 전문가이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1주년이 된 그제 진도항을 직접 찾아와서 최대한 이른 시일에 세월호를 인양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히지 않았습니까? 인양하기로 지금 결론이 뭐 사실상 난 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4월 15일 그 해수부 산하 기술검토 TF에서 예. 세종시 해수부 회의실에서 언론을 대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물론 위험 요소도 있고 불확실한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4월 15일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에서 그분들의 의견도 인양 가능하다.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위험 요소는 있다.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금 최종 보고서를 쓰고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다음 주 중으로 국민안전처의 중앙대책안전본부 중대본에서 아마 심의를 해서 결론을 낼 것으로 알고 있고, 인양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인양한다라는 발표가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이제 공식적으로. 네, 일단은 인양의 가장 큰 목적은 실종자를 찾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야당에서 또 하나 요구하고 있는 것이 진상 규명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양을 한다면 추가로, 그러니까 선체를 훼손하지 않고 인양을 한다면 추가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글쎄, 그 배를 인양해서 사고 원인을 밝힌다 하는 것은 거의 우리가 추정한 것이 맞느냐 맞느냐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지 더 이상의 어떤 특별한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이 교수님도 다 전문이시지만은 그 배 운항과 관련된 그동안의 문제점, 물리적인 문제점들은 다 추정이 되었고 거의 그 뭐 생각이 다 모아져 있거든요. 그걸 확인하는 정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갖다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침몰 원인도 이렇게 건져 올리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죠. 배가 우리가 이제 침몰 원인 중에서 배가 오른쪽으로 이제 급선회하면서 화물이 왼쪽으로 쏠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원인으로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화물의 쏠림 현상 그것들을 보면은 이 배가 왼쪽으로 기울어져서 이제 침몰됐던 것이 확인되는 중요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가장 첫 번째 목적이 9명의 실종자를 찾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가능할 걸로 보시나요? 9분의 실종자를 우리가 다 이제 시신 수습을 하는 것이 이제 가장 첫 번째 목적이겠는데, 만약의 경우에 시신이 사전에 유실이 됐다든지 또는 이 인양 과정에서 유실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유실을 막기 위해서 저인망 어선을 뭐 2단으로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러 겹으로 하는 그런 그 보강 대책이 있어야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는 혹시 만에 하나입니다만은 이 불법으로 승선하신 분들이 또 발견될 수도 있지 않나. 9명보다 더 될 수도 있다. 더 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가 바뀔 수가 있죠. 정작 명단에 있는 분들은 다 우리가 수습을 못하고 또 명단에 없던 사람이 또 발견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불법 승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제 화물을 실으면서, 이제 화물이라는 게 주로 이제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차량에 불법으로 이제 승선하는 분이 많았다고 하는 것이 거의 뭐 다 현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듣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나 하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더 많은 그 실종자가 나온다면은 정말 또 한 번 안전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인양에는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또 제가 보고서를 좀 잠깐 봤는데 세계적으로 이제 그런 경우에 좀 유례가 굉장히 적고 아주 드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월호 침몰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의 인양 문제는 아시다시피 수심 44m 정도, 그리고 조류가 2나트 내지 3나트, 그리고 시야가 20cm에서 100cm 정도밖에 안 되는 해저에 지금 현재 1m 내지 1.5m 그 자갈 속에 묻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한
8,500톤 내지 9,000톤 정도 되는 길이가 145m 정도 됩니다. 이러한 배를 그 통째로 소위 말해서 온전하게 절단하지 않고 인양한 예는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워낙 무겁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모두 다 절단을 해서 크레인 한 대가 들어올 수 있는 정도의 중량으로 나누게 되는데 이 세월호의 경우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고 온전하게 인양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당연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종자를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물론 또 인양을 해서 사고 원인도 규명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해수부에서 브리핑하신 그 화면인 거죠. 네. 그리고 그 언론을 통해서 세월호의 최근 모습을 수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1년 동안 이제 물속에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부식 상태가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되나요? 금년 1월부터 2월까지 한국해양과학연구원에서 2개월간 선체 정밀 탐사를 했고 물론 그 소나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해역 조사를 한 결과 선체의 외판은 거의 온전한 상태고 단지 침몰할 때 그 바다와의 충격에 의해서 선미 쪽에 좌현 쪽에 손상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했습니다. 물론 그 여객들이 있었던 객실은 뭐 어느 정도 부식이 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인양을 할 때 그 인양점을 연결하는 그 강철 판들은 지금 현재 거의 손상되지 않고 부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부가 좀 그 3D 그 용역을 작업을 통해서 좀 해본 결과 이 충격이 이 선미 부분에 배의 선미 부분에 이렇게 충격이 되면서 좀 손상이 됐다라고 제가 봤는데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더 훨씬 더 많이 손상이 됐을 수도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세월호가 처음에는 뒤쪽이 무거우니까 뒤쪽으로 그리고 직접 좀 이렇게 세월호가 이제 아시다시피 이렇게 있다가 점점 넘어가서 이 정도 이게 물 밖으로 나와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내려가면서 먼저 선미 쪽이 이제 먼저 닿이고 그래서 이 좌현 쪽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부닥치는 경우가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봤을 때 좌현 이렇게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해저와 충돌을 일어난 이 부분, 특히 왼쪽 부분이 이제 지금 손상이 좀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소위 실종자들이 있는 구역은 이쪽 구역이기 때문에 큰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배에 그 당시에 이제 이 주변에서 실종자들을 찾느라고 이 생명줄들을 많이 연결을 했어요. 잠수사들이 또 나와야 되기 때문에 길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사실상 다 수거가 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양을 할 때 혹시 방해가 될지는? 생명줄 자체는 인양하는 데는 크게 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인양하는 힘, 그다음에 그거는 그 로프든지 그 크레인 쇠사슬의 규모를 보면은 이 생명줄은 뭐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월호 참사 이후에 뭐 우리 정부 국민안전처를 이제 대대적으로 출범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뭐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대규모 인명 사고가 참 많았습니다. 잠깐 그래픽을 통해서 과거 최근에 있었던 대형 인명 사고가 났던 사례를 좀 보시겠습니다. 작년에 5월 26일에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 화재로 사망 8명, 부상 110명. 또 5월에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가 있었고요. 10월에는 판교 지하철 환풍구 붕괴, 12월에는 러시아서 베린 비슷한 오룡호 침몰 사고가 또 발생을 했습니다. 네, 2005년 올해 들어서도요. 2015년. 네, 2015년 올해 들어서도요. 1월 10일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요. 5명이 숨지고 125명이 다쳤고요. 2월 11일에는 인천 영종대교에서 105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또 지난달이죠. 3월 22일에는 인천 강화도 캠핑장에서 화재가 나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올 들어 지금 뭐 4월인데 뭐 매달 대형 사고가 나고 있는데 최근에 인명 사고가 경향이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난 1979년부터 저희들이 그 각종 재난 종류별로 전부 발생 건수, 인명 피해하고 재산 피해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항목을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대개 한 20년 주기입니다. 뭐 숫자적으로는 한 19년 반 정도가 되는데 약 20년 주기로
이런 재난이 집중해서 발생하는 그래요? 바로 그 주기가 어떤 작년 패턴이 있는 거군요. 예, 패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회적 변화하고 예. 기술 변화하고 전부 다 이제 같이 엮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게 작년 10월, 11월쯤 해서 그러니까 작년과 금년이 그런 그 재난 발생이 다 올해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연말까지요? 예, 연말까지는 아닌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전반기까지로 상반기까지? 예, 상반기까지를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런 그 주기성이 이제 장주기로 한 20년 정도 되고 그러군요. 단주기로는 그 반인 9.5년 정도의 주기가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유난히 그 우리 사회가 안전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정부 조직도 개편됐고요. 근데 정부가 안전을 외친다고 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정말로 실질적으로 안전이 됐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또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에서 좀 미흡하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안전이란 것은 정부가 뭐 이렇게 뭐 매뉴얼 만들고 매뉴얼대로 하라고 해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어떤 단체가 그걸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소위 시민의식, 국민들 각각이 조금은 불편함이 있고 조금은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모두 다 인내하고 규정대로 하는 것이 결국 안전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안전처로 흡수가 되는 해양경찰청, 과연 정말 얼마나 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네. 오히려 고위 행정직원들만 늘어서 더 대응 능력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 그 비판에 대해서는 전 조금 이제 생각을 달리 하는데 예. 우선 국민안전처가 이제 한지붕 세 가족이라고 그래서 처음에는 비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네. 뭐 해양 경찰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없어진 게 아니고 수장의 머리만 간만 머리에 섰던 그 타이틀만 바뀌었죠. 그래서 소방과 해경하고 그다음에 육상의 그 방제하고 이 세 기능이 활동 영역이 전혀 독자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자체는 그렇게 나무랄 일은 아니고 오히려 전 잘 됐다고 보고 있는데 네. 이 해경이나 그다음에 소방이나 특히 이 두 부서에는 보면은 근본적으로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두 부서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장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국민의 안전 요구는 훨씬 더 커진 상태에서는 감당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예산 당국에서 이거는 진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가장 효율적인 투자이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제공해주고 네. 충분하게 해주고 훈련하도록 기회를 주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우리가 진짜 야단을 치고 책임을 묻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 예산 때문에 조금 흐지부지된 사례가 여객선 공영제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객선 공영제라는 게 어떤 거고 그 안전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좋은 제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을 운영하는 해운 업체는 굉장히 영세합니다. 예. 청해진 해운은 뭐 굉장히 그 소위 말해서 굉장히 실적이 있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외에 우리 각 도서에 이 왕래하는 그러한 선박을 운영하는 회사는 배 한 척 내지 두 척 정도 조그마한 정도.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익을 창출해야 되니까 과적을 하고 규정을 어기고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영제 또는 준공영제라는 것은 정부가 일정 부분 그런 영세한 업자들한테 지원을 해주고 그 대신 지원하는 대신에 규정을 꼭 지키도록 하고 관리 감독을 하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울 시내의 버스도 준공영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런 방법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연안 여객선을 운항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객선 공영제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제 뭐 흐지부지된 겁니까? 계속 뭐 좀 제가 알기로는 해양수산부에서 계속 검토하고 있는 계속 것으로 검토하고 알고 있는 있습니다. 사안이군요. 자, 이 세월호 참사 이후에 일선 초중등학교에서는 여행 보낼 때 이렇게 두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내고 있다고 그래요. 예. 이게 뭐 효과가 있는 겁니까? 글쎄, 그 효과가 육상에서 이제 그런 여행회 때 그룹별로 하는 것이 이제 집단 한꺼번에 가서 문제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제 외국도 보면 예를 들어 어느 대학의 운동선수 그룹 같으면은 같은 비행기를 타지 않게 하거든요. 네. 타지 않게 하는 이제 그런 효과는 있죠. 효과는 있는데 그런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여행 가기 전에 차 타기 전에 기차 타기 전에 안전 교육을 우리 학생들에게 시켜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안전 아까 우리 이 교수님께서도 잠시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은 안전은
첫째 개인의 문제입니다. 내 안전은 내가 지키겠다고 하는 근본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정부는요. 개인이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지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잘못되어서 정부가 전부, 즉 공무원들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를 안전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는 행정 캠페인을 그동안에 어떻게 했냐면 발본색원 항구대책 뿌리 뽑는 정책이다라고 해서 해왔거든요. 예. 그게 문제가 많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침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 소방서에서 심폐소생술을 교육받고 돌아가던 초등학생이 예, 예. 길에 쓰러진 남성을 구했다는 보도가 예.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인이 어떤 안전 교육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개인의 체험으로 이거를 실제 전목 현장에 대처 능력을 갖춘 사례인데요. 이렇게 바람직한 사례 가운데 하나로 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그 심폐소생술, 우리 CPR라고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자기 시간을 소비한 겁니다. 네. 투자한 겁니다. 그 노력을 투자했습니다.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돈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네. 이걸 하지 않고 내 안전을 국가가 전부 책임져 달라 하는 식의 생각은 이건 아주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 안전 문화가 자기 안전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안전 문화가 정착되도록 정부는 특히 국민안전처는 이 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우리 시민들의 안전 문화를 육성하기 위한 것이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예. 복지 못지않게 이제 안전도 이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이제 문제가. 근데 복지라고 하는 것이요. 뭘 정부에서 자꾸 시혜적 복지는 저는 생각이 다른데 예. 우리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유지되는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간에 일상생활이 유지되도록 해주는 데서 복지가 시작이 되는 거지 예. 일상이 불안한 상태에서 복지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복지보다도 오히려 안전이 더 중요하다. 더 기본이죠. 자, 뭐 안전사고 요인 앞서 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주기로 보면은 여전히 조금은 더 계속해서 언제든지 계속 조심은 해야 되는데 더 좀 조심을 해야 될 때 같은데 끝으로 좀 당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도 그렇지만 국민 조금 전에 말씀하신 바같이 국민 개개인 불편하다든지 시간이 걸린다든지 비용이 더 많이 든다든지 이런 것을 모두 다 나름대로 수용하고 규정에 따라서 이게 행동하는 것이 아마 제일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은 봉지를 하나 갖고 오셨어요? 예, 제가 이거 특정한 그 회사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가장 작은 봉지입니다. 우리 구멍가게든지 아니면 물건 파는 데 가면 작은 봉지를 주는데 요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갖고 다니세요. 평소에요? 예, 갖고 다니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늘 갖고 다니는데 이게 특히 화재, 가스 지역에서는 화재가 났을 때는 코하고 입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 내지 5분 정도 숨을 쉴 수가 있어요. 잘못된 부분은 지금 머리에 덮어 쓰는 걸 하는데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덮는 건 안 되고요. 안 되고 마스크처럼 코하고 입을 간단하게 막았다가 또 정수임 차면은 약간 열어가지고 또 다시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있죠. 이런 거 하나 이게 생존 교육입니다. 이게 안전 교육입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셨으면은 구멍가게든지 가장 작은 요거 하나 갖고 다니면 돼요. 물적신 손수건보다도 이게 더 더 좋죠. 예. 물적신 손수건은 코하고 입을 한꺼번에 막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로 뛰어다니게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코하고 입을 동시에 막을 수가 있고 적은 것이 좋다는 것이 시야를 안 가리거든요. 예, 이런 걸 하나만 갖고만 다녀도 마음적으로 좀 안전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니까. 생각을 하고 생존 확률이 그만큼 생존 도구로서는 아주 유용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재난안전 전문가이신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또 세월호 기술검토 TF 팀장이신 이규열 서울대 명예교수 모시고 말씀 들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